그날따라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잠이 깨어 한참을 뒤척였어요. 옆방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아들 녀석의 뒤척임과 며느리의 가느다란 앓는 소리 때문이었지요. 어제 저녁부터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니 밤새 더 심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열이 펄펄 끓어. 어떡해. 아들 녀석은 새벽부터 호들갑을 떨며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딴에는 걱정이 태산 같았겠지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급하고 요란한지 저는 오히려 잠이 확 달아나 버렸습니다. 진정하거라. 내가 한번 가보마. 저는 아들을 다독이고 며느리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훅 끼치는 열기와 함께 며느리가 이마에 물수건을 올린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가, 괜찮냐?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게야? 제 무릎의 녀석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앓는 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어머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온몸이 부서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어깨까지 들썩이며 우는 신용을 하는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마냥 아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아픈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도리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평소 며느리의 행실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삐딱한 마음이 고개를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빨리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았어요. 뜨끈하긴 했지만 아들 녀석이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해 뜨면 병원에 가보든지 하자꾸나. 일단 뭘 좀 먹어야 약도 먹을 게 아니냐. 내가 죽이라도 좀 쑤어다 주마. 제 말에 며느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만 그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귀찮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픈 사람에게 싫은 내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픈 며느리를 위한 제 걱정은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찹쌀부터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불린 찹쌀을 곱게 갈아 채소를 잘게 다져 넣고 참기름을 살짝 둘러 뭉근하게 끓여낼 생각이었습니다. 예부터 저희 집에서는 감기 기운이 있거나 속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흰 죽을 쑤어 먹곤 했거든요. 특히나 환자에게는 간을 세게 하는 것보다 싱겁게 끓여내어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간장으로 조절해 먹는 것이 위에 부담도 덜하고 좋다고 친정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고요. 찬장에 넣어둔 표고버섯도 꺼내 미지근한 물에 불리고 냉장고에 있던 애호박과 당근도 꺼내 곱게 다졌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타닥타닥 경쾌하게 울릴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는 듯 했어요.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은 정성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죽 한 그릇에 제 염려와 정성을 오롯이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혹여 입맛이 없을까 싶어 멸치와 다시마로 밑국물도 따로 내었습니다. 밑국물을 쓰면 죽의 감칠맛이 한결 살아나거든요. 며느리가 이걸 알아줄는지 알아주지 않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도리를 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1시간가량 정성껏 죽을 쑤니 냄비 안에서 구수한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불을 껐습니다. 간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금을 아주 약간, 밑간 정도로만 넣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입맛이 까다롭기 마련이고
또 어떤 이는 싱겁게, 어떤 이는 간간하게 먹는 것을 좋아하니 간장 종지를 따로 내어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이것은 저의 오랜 지혜이자 상대를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예쁜 그릇에 죽을 정갈하게 담고 작은 간장 종지와 함께 쟁반에 받쳐들었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며느에도 조금은 감동하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심스럽게 쟁반을 들고 며느의 방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가, 죽 좀 먹고 약 먹자. 내가 막 쏘았는데 따뜻할 때 한술 뜨는 게 좋을 게다. 제 목소리에는 나름의 다정함이 묻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녀석은 여전히 며느의 옆을 지키고 앉아 있었고 제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에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 앉았습니다. 저는 머리맡 작은 협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지요. 며느에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아들 녀석이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런 며느의 속도 모르고 제 눈치만 살피더군요. 자, 어서 한술 떠보렴. 제 권유에 며느에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아주 조금 떠서 입에 넣고 우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심 녀석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잘 먹어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제 기대는 여지없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며느에는 죽을 삼키자마자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어머니?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가, 간은 일부러 거의 안 했다. 옆에 간장 있으니 그걸로 입맛에 맞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애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니, 무슨 죽이 이따위예요? 맹탕이잖아요, 맹탕. 이런 걸 지금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고함 소리에 저는 물론이고 아들 녀석도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싱거우면 간장을 좀 넣어 먹으렴. 내가 일부러.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며느에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질적으로 외쳤지요. 됐거든요. 이런 건 못 먹어요. 입맛만 더 버렸네, 진짜. 아, 짜증나. 그냥 갖다 버려요. 당장. 녀석은 쟁반을 밀치듯 손으로 쳐냈고 그 바람에 그릇들이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간장 종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시커먼 간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정성도 제 마음도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성껏 끓인 죽을 아픈 며느리가 먹고 기운 차리길 바랐던 그 마음을 버리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짓밟아 버릴 수 있다니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부러지는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간장 종지 조각들은 마치 제 산산조각 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쓸어 담으면서 저는 이것이 결코 그날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결혼 생활 내내, 아니 정확히는 며느애가 저희 집에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이런 일들은 크고 작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조짐이 보였던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며느애는 어른들 앞이라는 것도 아랑곳 없이 다리를 꼬고 앉아 저희 쪽 어른들이 하는 말에 시큰둥한 표정으로 일관했었지요. 그때 아들 녀석은 요즘 애들이 좀 개성이 강해서 그래요. 하하라며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저 요즘
애들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무언가 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갖고 온 이 집의 살림 방식은 며느리의 눈에 그저 낡고 비효율적인 구닥다리일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 그릇은 언제적 거예요?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걸 써요? 다 버리고 세련된 걸로 싹 바꾸죠. 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아나무인이었지요. 제가 애지중지하는 화초들을 보면서는 어머님, 이런 거 키우면 벌레만 꼬여요. 갖다 버리세요. 보기만 해도 지저분해 죽겠네. 라며 코를 찡긋거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에 대한 타박은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 상에 올렸더니 며느에는 딱 한 점 맛보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 달아요. 그리고 고기도 질기고요. 제 입맛에는 영 별로네요. 앞으론 그냥 사다 먹는 게 낫겠어요. 그 말에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그러게 엄마 은주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음부턴 설탕 좀 줄여. 라며 오히려 며느의 편을 들었습니다. 제 가슴에는 시커먼 멍이 또 하나 추가되었지요. 그때 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미라는 존재가 어찌 그리 쉽게 자식에 대한 기대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생활비 문제 또한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를 했지만 그들이 버는 돈은 모두 그들 자신을 치장하고 유흥을 즐기는 데 쓰이는 듯 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들어오면서도 정작 생활비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받는 쥐꼬리만 한 노령연금까지 탐을 냈지요. 어느 날엔 며느애가 거실 소파에 배를 깔고 누워 잡지를 뒤적이다가 대뜸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연금 나오셨죠? 저 이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환전할 돈이 좀 모자라네요. 한 100만 원만 보태주세요. 네. 그 액수의 당혹스러움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마치 은행에서 자기 돈을 찾아 쓰듯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한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아가, 나도 그 돈으로 병원도 가고 약도 사 먹어야 하는데라고 어렵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들고 있던 잡지를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무슨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세요? 그리고 약값 그거 얼마나 한다고. 저희는 젊어서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 여행 못 가면 저만 친구들 사이에서 바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그 앙칼진 목소리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달 연금은 고스란히 며느리의 여행 경비로 들어갔지요. 아들은 옆에서 엄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좀 줘. 우리가 나중에 다 효도할게. 라는 이제는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나중은 과연 언제일까요? 아마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오지 않을 나중일 겁니다. 이 모든 서름보다 제 가슴을 더 후벼 파는 것은 이런 상황들을 뻔히 알면서도 철저히 방관하고 때로는 며느리의 편을 드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오직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한 번은 제가 독감으로 몸져 누워 며칠을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열은 펄펄 끓고 온몸이 쑤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지요. 그때 며느에는 제 방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아들 녀석은 엄마, 죽이라도 시켜줄까? 라고 마지못해 한마디 묻고는 제 방에 들어와 보지도 않은 채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냉장고를 뒤져 찬밥에 물을 말아 겨우 몇 술 넘겼습니다. 약을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어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때 면회에는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감기 좀 걸리셨는데 뭘.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네들 감기 걸리는 거 하루 이틀이야? 난 내일 네일아트 예약한 거 취소 안 할 거야.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그저 귀찮고 성가신 늙은이에 불과하구나. 그 처절한 깨달음이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들과의 이별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의 악다구니와 아들의 변명, 그리고 산산조각난 간장 종지의 잔상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어젯밤의 그 소동이 제게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집,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고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워냈던 이 정든 집을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만이 제가 제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는 기분이었달까요? 아침 일찍 저는 아무도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오히려 제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동네 어귀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의 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중개소 앞을 서성이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이웃이라도 마주칠까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중개인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사무실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지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저는 용건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집을 좀 팔아야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중개인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자제분들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들 내외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개인은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알아보셨겠지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죗값을 다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매매 위임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중개소 문을 나서는데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비밀스러운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 전 혹은 주말에 그들이 늦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해 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지요. 가장 먼저 손이 간 것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앨범들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 그리고 아직은 생기가 넘치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지냈던 추억들이 되살아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며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몇 안 되는 유품들, 손때 묻은 책 몇 권과 낡은 만년필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있자니 먼저 간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도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제 결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면회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아침이면 어머님, 오늘 아침은 뭐예요? 입맛 없으니까 간단하게 토스트나 좀 구워주세요. 바싹하게요. 라며 제게 명령조로 말했고 아들은 퇴근 후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 게임에만 열중했습니다. 제가 거실 한쪽에서 상자를 나르고 있어도 그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런 무관심이 제 계획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한 번은 제가 아끼던 찻잔 세트를 신문지에 싸서 상자에 넣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그거 버리시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촌스러웠는데 며느리는 자기가 보기 싫던 물건을 제가 드디어 버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이 쌓아 올려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밤낮으로 짐을 정리하고 나니 커다란 이삿짐 상자 몇 개가 방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셨던 걸까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개인의 말로는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 근처로 이사를 오려는 젊은 부부인데 저희 집 구조와 위치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그 부부가 집을 보러 오던 날 저는 아들 내외에게 오랜만에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계달하고 둘러대고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구석구석 먼지를 닦으며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집을 단장했지요. 곧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중개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예의 바르고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내 되시는 분은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며 어머, 집이 정말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드네요. 관리를 정말 잘하셨나 봐요. 라며 감탄했고 남편분은 아이들 방으로 쓸만한 공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따라다니며 간단한 질문에만 답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부디 이 집에서 당신들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다행히 그들은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고 며칠 뒤 저희는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가격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계약금을 받아주는데 그 돈의 무게만큼이나 제 마음도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저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하고 아담한 신축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 평수 집을 계약했습니다. 비록 크기는 예전 집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특히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은 남향으로 난 커다란 창문과 아담한 베란다였습니다. 그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하루 종일 쏟아져 들어왔고 베란다에는 제가 좋아하는 난초 화분들을 놓을 공간도 충분했지요. 이곳에서라면 이제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는 작은 공원도 있었고 재래시장도 가까워 생활하기에도 편리해 보였습니다. 새 집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마치 오랫동안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까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사갈 날짜가 잡히고 본격적으로 짐을 꾸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예전에 대충 상자에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다시 꺼내보다가 문득 잊고 지냈던 친구 영숙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이는 제 여고 시절 단짝 친구로 졸업 후 결혼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었지요. 영숙이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 졸업 앨범에 적혀 있던 영숙이의 친정집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영숙이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영숙이의 현재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수십 년 만에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영숙이 맞니? 나 순자야. 봉천동 살던 김순자. 제 말에 상대방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세상에 순자 너 정말 순자니? 이게 얼마만이야? 라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숙이는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새로 이사갈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조만간 꼭 한번 만나자고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풀자고 약속하며 아쉬운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벅찬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힘든 시기에 이렇게 옛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는 것이 마치 하늘이 제게 보내는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 저도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제가 이삿짐 센터에 견적을 문의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인터폰을 보니 화면 가득 며느리의 얼굴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자 며느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한껏 꾸민 듯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네요? 제가 맛있는 빵 사왔는데 같이 차 한잔해요. 라며 들고 있던 쇼핑백을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고서야 저럴 리가 없는 녀석인데 말입니다. 너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빵을 다 사왔느냐? 별일이다 싶구나.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뭐가 그리 좋은지 희죽거리며 집 안으로 쏙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어머님도 참. 제가 언제는 안 그랬다는 듯이 그냥 어머님 생각나서 한번 와봤죠. 근데 어머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용돈이라도 생기셨나? 라며 제 눈치를 살피듯 은근슬쩍 떠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년이 모르는 좋은 일이 태산같이 있단다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별일은 무슨, 늘 똑같지. 그보다 너야말로 무슨 꿍꿍이로 온 게냐? 필요한 거라도 있으면 말을 해보거라. 제 말에 면우에는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정말로 어머님이랑 차 한잔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지세요. 라고 말하며 제 팔에 매달리듯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그 징그러운 가식에 속이 울렁거린 지경이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녀석의 의중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겨진 목적이 있는 방문일 테니까요. 드디어 제 인생의 흐름을 바꿀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에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은행에 들러 마지막 남은 서류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 짓고 나니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실로 평생 처음 만져보는 액수의 돈이 찍혀 있었지요. 그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희미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액수가 커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드디어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벅찬 성취감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저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가슴 뛰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바깥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맑고 투명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듯한 기분이었지요. 저는 한동안 은행 앞 벤치에 앉아 가만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쩐지 오늘따라 제게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삶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거야. 그런 다짐을 하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잠시 공원에 들러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아들 내외에게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비장한 결의마저 느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작은 수첩을 꺼내 제가 오늘 해야 할 말들을 차분히 적어보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뜻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지요.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아픔이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수첩을 덮고 일어서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평하고 해맑았지요. 여보세요, 엄마. 오늘 저녁 너희 둘 다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시간 비워두도록 해라. 내가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저녁은 밖에서 같이 먹도록 하자. 7시까지 한정식 집으로 나오너라. 제 목소리는 연습한 대로 낮고 단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네, 엄마 갑자기 무슨 알겠어요. 근데 무슨 일인데요? 좋은 일이에요? 라며 캐물었지만 저는 그저 나와보면 안다. 라는 차가운 말만 남기고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안색을 살피거나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제 감정을 숨기고 꾸며낼 필요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약속한 식당은 제가 일부러 고른 곳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음식값이 비싸고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지요. 그들에게 베푸는 저의 마지막 만찬이자 어쩌면 그들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값비싸고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될 자리였으니까요. 제가 먼저 도착해 예약해둔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며칠 전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처럼 잔뜩 멋을 부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슨 유산 상속 문제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두둑한 용돈이라도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한껏 치장하고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도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살랑거리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계산적인 속내는 제 눈에 너무나 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물만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마치 임금님 수라상처럼 화려하고 정갈한 음식들이 순서대로 줄지어 상 위에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앞의 진수성찬도 제게는 그저 빛깔만 고운 게살구처럼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어요. 저희 세 사람은 숨막힐 듯한 어색한 침묵 속에서 꾸역꾸역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제 눈치를 살피며 무슨 말이라도 붙여보려 애쓰는 듯 했지만 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들은 그런 제 모습과 며느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밥알만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고 비굴해 보이던지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종업원이 후식으로 내온 따뜻한 매실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저는 드디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두 사람을 이곳으로 보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다. 잘 듣도록 해라. 나 이 집 팔았다. 제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날카로운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 비위를 맞추려던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경악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요. 며느리의 얼굴은 시시각각 하얗게 질려갔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만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표정을 마주하고 있자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어떤 통쾌함 같은 것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을 파셨다니, 그게 대체 무슨, 아니, 저희랑 단 한마디, 정말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결정을 어머님 혼자서, 이건 말도 안 돼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가장 먼저 평정을 되찾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가장 먼저 이성을 상실하고 폭발한 것은 역시나 며느리였습니다. 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기세로 두 손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 바람에 찻잔이 넘어지며 테이블 위로 뜨거운 매실차가 쏟아졌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아들 녀석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팔을 와락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다급하고 절박한지 제 팔뚝이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아니지? 엄마, 지금 우리한테 장난치는 거지. 응?
제발, 제발 장난이라고 한 번만 말해줘, 엄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 애처롭고 한심한 모습에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 제 마음도 지난 세월 동안 참으로 모질고 단단하게 변해버린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잔금까지 전부 다 받고 모든 절차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오는 길이다. 그러니 너희 두 사람도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슬슬 해야 할 게다.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시간을 주겠다. 정확히 일주일이다. 그 일주일 안에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집을 알아보도록 해라.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제 냉정한 최후 통첩의 면회에는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두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튀어나올 것처럼 이글거렸지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소리예요. 그럼 저희는 당장 어디로 가서 살라는 거예요? 이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아서 얼어 죽으라는 말씀이시냐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명백한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주변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저희 쪽을 쳐다보았지만 면회에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식당이 떠나가라 악을 써댔습니다. 그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회를 싸느라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똑똑히 응시하며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너가 살 곳은 이제부터 너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무능한 남편이 알아서 마련해야지. 언제까지 다 큰 자식들이 그것도 30이 훌쩍 넘은 것들이 늙은 어미 등골이나 빼먹고 살 생각이었더냐? 그리고 살인이라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너무나 심하구나.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방을 구하든 아니면 내 친정으로 기어들어가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제 말에 면회에는 더욱더 기가 막히고 분이 차오른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 것처럼 씩씩거렸습니다. 시간이요? 일주일이요? 지금 저희 보고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인데 일주일 만에 무슨 수로 집을 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집이 어머님 혼자만의 집이냐고요. 돌아가신 아버님이랑 평생같이 고생해서 일군 집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엄연히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주장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권리? 너가 감히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권리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이냐? 단 한 번이라도 시부모 봉양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생활비 한 푼 보태기는커녕 내 노령연금까지 축내던 너가 그리고 똑똑히 들어둬라. 내 아비 나의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내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 이후로 이 집은 단 한 푼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내 힘으로 지켜온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나의 유일한 재산이야. 그러니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너희들이 감히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아들 녀석은 그저 제 옆에서 엄마 제발 엄마 저희 정말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네.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 흐흐흑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라며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심하고 처량한 꼴을 벌레 보듯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면회의 그 지독한 만행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버렸던 간장 종지 대신 제가 일부러 시장에 나가 새로 장만해둔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단아한 모양의 흰색 짝이 간장 종지였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혹은 악쓰는 것을 멈추고 씩씩거리던 아들과 며느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멍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작은 간장 종지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저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은 눈빛으로 번갈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거 똑똑히 기억하겠지, 며느라가. 불과 며칠 전이었지. 내가 너가 아프다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온갖 정성을 다해 죽을 쑤어다 바쳤을 때 너는 그것을 단 한 입 맛보자마자 인상을 있는 대로 찡그리며 이런 싱거운 걸 누가 먹느냐고 맛이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당장 갖다 버리라고 내 면전에 대고 소리쳤었지.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며 저의 시선을 황급히 피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나는 그때 너가 아프다는 말에 그리고 내 입맛이 혹여나 까다로울까 염려되어 일부러 아무런 간도 하지 않았단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특히나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은 더욱더 작은 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니 이 작고 보잘것없는 간장 종지에 간장을 조금 담아내면 각자의 입맛에 맞게 스스로 간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상대를 생각하는 작은 배려였고 병든 너가 빨리 기운을 차리기를 바라는 나의 마지막 남은 진심이자 정성이었단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식당 안은 어느새 물을 끼얹은 듯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오직 저의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무겁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만이 그 숨막히는 침묵을 가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너는 그런 나의 작은 배려와 간절한 정성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 안에 담긴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려 하기는커녕 맛이 있네 없네 제대로 된 품평을 하기도 전에 그저 내 까다로운 입맛에 당장 맞지 않는다는 그 지극히 하찮고 이기적인 이유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지난 세월과 진심을 마치 더러운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며 내동댕이 쳤지. 마치 내가 너에게 독이라도 먹이려 한 것처럼 그렇게 경멸하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말이다.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 끝이 저도 모르게 파르르 떨려 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가슴속에서 들끓는 감정을 억누르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바로 그 순간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단다. 너희 모자에게 나는 그리고 나의 지난 모든 희생과 헌신은 그저 너희들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귀찮다는 듯이 내다버릴 수 있는 그런 하찮고 가벼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결심했지. 너희가 나의 마음을 담은 그 죽 한 그릇을 그리도 쉽고 매정하게 버렸듯이 나 또한 너희라는 그 지긋지긋하고 불필요한 존재를 내 소중한 인생에서 아주 깨끗하고 단호하게 버리기로 말이다. 이 집을 판 것은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긴 나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 자신의 힘으로 너희 두 발로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 살아가거라. 더 이상 이 늙은 어미의 그늘 뒤에 숨어서 기생충처럼 안일하게 살아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것이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을 게다.
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면회에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고,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온몸을 들썩이며 비참하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차갑게 외면한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비용은 이미 제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계산을 마친 뒤였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나서는데 등 뒤로 아들의 처절한 절규와 며느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뒤섞여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방 침대에 누워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결연한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동이 트기 무섭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건장한 청년 서너 명이 일사불란하게 제 방에 쌓여있던 상자들을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지요. 그 우당탕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아들 녀석이 부스스한 얼굴로 제 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방 안에서 마지막 남은 제 손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나오는 저를 보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야? 그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보다는 체념과 절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제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가지 마. 응? 엄마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 제발.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후볐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요. 그때 안방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면회애가 뛰쳐나왔습니다. 잔뜩 부은 얼굴에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어머님,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저희 보고 진짜 나가 죽으라는 거죠. 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어머님 멋대로 이렇게 이 악독한 할망구야.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몰골을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제게 다가와 사모님, 이제 출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그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아들의 울부짖음과 며느리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집에서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제 평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그 집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아냈어요. 이제부터는 울지 않겠다고 제 자신과 굳게 약속했으니까요. 새 아파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살림살이들을 새 집안으로 옮겨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했지요.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거실에 홀로 서니 비로소 제가 정말로 독립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어디선가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 장문이 활짝 열린 듯한 그런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 산 깨끗한 침구 위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는 온전히 저만을 위한 밤이었지요. 새벽녘에 잠시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다시 잠이 들기 전 저는 가만히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이제부터는 정말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알겠지?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지만 그 안에는 분명 희망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긋한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지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나가 앉으니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유였어요. 새로운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했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해 난생 처음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기만 하던 글씨가 조금씩 모양을 갖춰갈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지요. 함께 수업을 듣는 비슷한 연배의 이웃들과도 금세 친해져 점심을 같이 먹거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옛날 드라마를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눈치 보느라 텔레비전 소리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책 한 권 편안하게 읽을 여유조차 없었는데 말입니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 영숙이를 만나 회포를 풀기도 했습니다.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더니 순자야, 너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상상도 안 된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았으니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훨훨 날아다니렴. 이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격려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훨훨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장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얼굴이나 며느리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그 잔상들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제게는 현재의 소중한 하루하루와 앞으로 다가올 빛나는 미래만이 있을 뿐이니까요. 제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아들 내외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닥쳐온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우연히 예전 동네 마트 앞에서 마주친 옛 이웃에게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정말 오랜만이네. 얼굴 좋아졌어. 근데 아들네는 어찌 그리 딱하게 됐는지 몰라. 그 아주머니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제가 집을 판 이후로 아들 내외는 당장 살 곳이 없어 일주일 내내 찜질방을 전전했고 겨우겨우 시 외곽에 있는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월세가 비싸 쩔쩔매고 있으며 며느에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식당 설거지라도 하겠다며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닌다는 험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했지요. 그렇게 오만하고 콧대 높던 애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다 자업자득이지 뭐.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찼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삶을 꾸려본 적 없는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 새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수척해진 아들 녀석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엄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제발 제발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네.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애처로웠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이미 너희와 함께 살 마음이 전혀 없단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이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해. 너희도 이제 너희들만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제 냉정한 말에 아들은 더욱더 서럽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은주도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면회의 그 반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얘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야.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다가 결국 힘없이 일어나 터벅터벅 돌아갔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그가 홀로 서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이 다녀간 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제 삶에 다시 집중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와 살림에 치여 국내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야말로 저 자신에게 멋진 선물을 해줄 때라고 생각했어요. 친구 영숙이와 함께 여행사를 찾아가 따뜻한 남쪽 나라의 휴양지로 떠나는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을 내려다보며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현지 음식도 실컷 먹고 밤에는 이국적인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이와 함께 해변을 거닐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소녀처럼 웃고 떠들었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현지 시장에서 예쁜 스카프를 하나 샀는데 상점 주인이 제게 마담, 당신은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칭찬해 주었던 일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며느리의 짜증 섞인 얼굴과 아들의 무심한 표정만 보며 살았는데 이렇게 낯선 곳에서 따뜻한 미소와 칭찬을 받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일주일간의 꿈 같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었는데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스스로를 닥달하며 살았을까? 앞으로는 더욱더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여행은 제게 단순한 휴식을 넘어 제 삶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영숙이와 함께 새로 생긴 찻집에서 향긋한 대추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뜻밖에도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애가 왜 또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영숙이도 제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는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애써 태어난 척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이윽고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흐흑. 그 목소리는 예전에 제게 악을 쓰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기가 죽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여전히 사무적인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더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니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흐어엉 어머님의 그 깊은 마음도 모르고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한지 옆에 있던 영숙이마저 안쓰러운 표정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위한 연기일까요?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녀석에게 너무나 많이 속고 상처받아 왔기에 이제는 그 어떤 말도 고지곳대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게냐? 제 싸늘한 물음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하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월세 내기도 벅차고 먹고 살기도 막막해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예전처럼 다시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제가 정말 효도할게요. 이제부터는 어머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들을게요, 제발. 결국 본심이 나온 것이지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역시나 저 눈물과 사죄는 모두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런 가증스러운 연극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영숙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 하나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녀석은 며칠 전 통화했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헬쑥한 모습이었어요. 값비싼 옷과 화려한 화장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에서 아무거나 주워 입은 듯한 허름한 차림새에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부스스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앞에 다가와 선 녀석은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하고 당당하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어딘가 모르게 처량하고 불안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녀석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제 차가운 말에 녀석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께 꼭 한번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녀석은 그렇게 말하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온 것처럼 지난날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죽 버리라고 했던 거, 어머님 생신 잊어버리고 술 마시러 갔던 거, 어머님 아프신데도 모른 척 했던 거, 생활비 한 푼 안 드리고 어머님 연금까지 빼앗아 썼던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녀석은 땅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절박해 보여서 순간 제 마음도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이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녀석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분명 따로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녀석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하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으냐? 제 질문에 녀석은 고개를 번쩍 들고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교활함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저희 정말 새 사람 돼서 어머님만 모시고 살게요. 네. 집안일도 제가 다 하고 어머님 식사도 제가 다 챙겨드리고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녀석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됐다. 내 쇼는 거기까지 하거라. 나는 너가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그저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겠지. 하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더 이상 내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단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제 단호한 말에 녀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정말로 녀석과의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면회가 다녀간 후로 한동안 제 마음은 싱숭생숭했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아들 녀석에게서 연락이 오곤 했지요. 처음에는 주로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저와 다시 합치고 싶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녀석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찌 그 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들은 더 이상 제게 돈이나 합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등을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곤 했지요. 듣자 하니 녀석은 작은 인쇄소에 취직해 늦깎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생활한다는 것에 조금씩 보람을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며느리와는 결국 크게 다투고 헤어져 지금은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둘은 서로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와 제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어렵다거나 돈 관리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등의 하소연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얘야,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하는 거란다. 누구도 너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아.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진짜 어른이 되는 게야. 아들은 제 말을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며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단단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아들이 그 길을 잘 헤쳐나가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저는 문득 예전에 살던 동네가 그리워져 혼자 그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골목 어귀에서 금방 눈에 띄었지요. 대문은 새로 페인트 칠을 했는지 예전보다 훨씬 산뜻해 보였고, 작은 마당에는 제가 가꾸던 화초들 대신 아이들, 자전거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 둘의 손을 잡고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도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저 집은 이제 저 사람들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구나. 그걸로 된 거야.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었지요. 새로 이사 온 동네에는 좋은 이웃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바로 옆집에 사는 저보다 대여섯 살 아래인 박 여사님과는 금세 마음이 맞아 친자매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반찬을 나눠 먹기도 하고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웠지요. 가끔은 거실에 마주 앉아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또 아파트 분여회에서 하는 뜨개질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도 금세 친해져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요즘 제 삶의 또 다른 낙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제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 아들 녀석에게서 면회에 관한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면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들에게 온갖 짜증과 불만을 쏟아내다가 어느 날 크게 한바탕 싸우고는 자기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면서도 아들에게 내까지 거 평생 그렇게 지질하게 한번 살아봐라.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라는 악담을 퍼붓고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예견된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며 노력할 생각도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가서라도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빌어주었습니다. 물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요.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제게 커다란 우편물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두툼한 편지 봉투 안에는 아들의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 여러 장과 함께 작고 네모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이 예전에 비해 조금은 야위었지만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품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저에 대한 뒤늦은 참회와 감사의 마음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철없는 아들이 어머니의 그 깊고 넓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은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작은 인쇄소에서 열심히 일하며 얼마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이 작은 생명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그리고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 될지라도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떳떳해진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따뜻한 밥 한 끼 꼭 제 손으로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들의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제 두 뺨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아픔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흘러나오는 그런 후련함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지요. 완벽한 용서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애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마주할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도 품게 되었지요. 저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베란다에는 제가 정성껏 가꾼 난초들이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고, 주말이면 친구 영숙이나 박 여사님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지요. 가끔은 텅 빈 캔버스 앞에 앉아 서툰 솜씨로나마 제 마음속 풍경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간장한 종지의 작은 배려조차 받지 못하고 서름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은 이제 아득한 예시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제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가끔씩 아들 녀석이 품에 안고 웃던 그 작은 강아지 사진을 꺼내보며 혼자 미소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요. 진정한 사이다란
누군가를 향한 복수나 그들의 몰락에서 오는 순간적인 통쾌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전체에 있는 것이라고요. 저의 황혼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인생에서 얻은 가장 값지고 시원한 교훈이었습니다.